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다음 달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종률 목표 달성이 임박하자 방역 체계 전환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8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지금의 확진자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 좋을 때는 1,000명대 가까이, 1,000명 가까이도 갔지만 이제 결국 그 방역을 좀 낮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완화로 가면서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당연히 이 환자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올라가니까 네. 완료율이 올라가면서 확진자를 누르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대칭을 이루겠죠. 예를 들면 뭐 한 1,500명, 2,000명이면 정말 좋은 거고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올라가더라도 중환자가 많이 발생 안 하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확진자 추세는 안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은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된 백신 접종 완료율이 69.4%로 나왔습니다. 70% 달성이 목표인데 오늘 안에 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1차가 거의 80% 가까이, 2차 70% 가까이 되는데 네. 79.4%면 0.6%고요. 0.6이면 30만 명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30만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면 70%. 그러니까 늘 정부가 약속했던 즉 이제 10월 말경에 70%를 이루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거나 뭐 아니면 내일이라도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말에는 확실히 70% 접종률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11월 초에 방역 체계가 전환되는 계획 이 부분도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이제 1차 목표인 70%가 됐으니까 안 갔던 길을 향해서 가봐야죠. 드디어 이제 방역 단계를 낮추는 그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제 11월 초에 일상 회복 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일부 국민분들께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신은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에 대한 순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백신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순조롭게 가는 나라는 잘 없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은. 치명적이지 않다 뿐이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질병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개방적으로 부작용을 수용을 하고 또 좀 힘든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장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연계성이 인정이 되면 즉 이제 질병청에서 발표하면 4-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지금 이제 1,000만 원까지 의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범위도 좀 더 넓혀서 정말 백신 맞고 나는 정말 분명한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네. 억울하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줘가면서 지금 이 백신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백신에 더 동참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재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재택 치료가 시작이 되고 첫 재택 치료 중에 사망한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무증상이었고 기저 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재택 치료로 분류가 됐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위급하게 된 상황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택 치료를 강화하러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전담병원이라든지 중환자실의 모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절반밖에 차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재택치료를 지금 조금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5천 명 이상 환자가 나왔을 때에 병원 대기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 전략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펴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행하는 그런 그 권한이나 실행하는 것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서대문구 같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 대처를 못한 것이죠. 환자가 재택치료를 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했으면 즉시 이송을 해서 제대로 된 의료진에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이송하는 거를 시스템을 잘못 만들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환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은 일찍 예견이 됐던 거고요. 지금 중대본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즉 환자 응급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자가 각각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격리 상태를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진료와 격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을 꾸리도록 돼 있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재택치료에 동참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엔 뭐 확실히 준비나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 무증상인데다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재택치료를 원하는 경우라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70세 이하로 허용을 한 그 정책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암만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언제든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70세 미만의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지금 범위를 넓혀놓은 부분을 사실은 60세 미만 정도로 나이를 조금 더 제한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번 사례는 준비 부족했던 게 가장 좀 큰 이유였는데 119 구급차가 도착한 데 39분이 소요됐다고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비나 대응하는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담팀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재택치료보다는 네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거기는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네. 수백 명 혹은 뭐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골목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있는 환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가 일일이 거기를 방문해서 환자를 이송한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재택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해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의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환자를 이송을 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좀 지난 얘기지만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도 제대로 병원에 못 가보고 사망한 환자 예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을 모아놓고도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지금 못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상황에서 각자 환자가 각자 방에 있는데 각자 집에 방에 있는데 그 환자한테 전화를 하고 상태를 보고받고 그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지자체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119나 129 출동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응급 차량의 동원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리 뭐 무슨 그 준비를 하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일단 이송시켜 놓고 그다음에 사후에 소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환자가 산소가 치명적으로 떨어지고 나면 7분이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산소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환자를 잘 이송해서 진짜 떨어지고 난 그 순간에는 병원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떨어지고 난 순간에 예를 들어 90%라고 우리가 보는데 산소 포화도가 네. 그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서 방문해서 환자를 확인하고 싣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소위 골든타임에 안 맞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부분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가 됐습니다. 방역 체계를 전환한 후에 최대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 또 중환자가 3천 명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숫자가 막 와닿진 않는데 실제로 이제 방역을 조금 완화하면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무리한 예측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중환자 숫자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환자가 3천 명이 나올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3천 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성인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성인 중환자실이 8천 개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8천 개가 웬만한 수준 이상의 병원에는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 한 500개 정도가 코로나19 환자가 차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3천 명이 중환자실에 차 있다는 가상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3천 명이 차 있으면 나머지 환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결국 질 낮은 진료, 제대로 못하는 중환자 진료가 이어지면서 소위 의료 시스템이 그 상태를 유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중환자실이 1,000명 이상이 차질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예, 물론 환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1,000명이 차는 순간, 즉 8분의 1이 12%가 우리나라 중환자실이 차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중환자 치료를 직접 해온 사람으로서 네.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되면 중환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구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전문가 그룹들이 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갑자기 늘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 낮은 진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 환자들은 자기 앞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끝까지 치료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 질은 절대 보장을 못하고 지금 하는 질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폐이식 수술을 해서 10명 이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났어요. 네. 근데 중환자실이 그렇게 되면 폐이식 수술 못 갑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에 그런 노력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타까운 건질 수 있는 생명들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네. 중환자 수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천 명 수준에 이를 수도 있지만 1,000명만 돼도 의료 대란, 의료 시스템이 좀 마비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전환을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서킷 브레이크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의료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네네. 예, 갑자기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숫자, 위중증 이완율, 그다음에 치명률들 등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움직임 등등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쪽으로 간다 하면은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리고 3천 명이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 찼을 때 큰일 났다. 그러고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킷 브레이크라고 모든 걸 갖다 다 일시 정지를 시키면 많은 혼란이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선언적으로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겠습니다. 라고 주식시장 잠깐 중단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의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치료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서히 이렇게 중단을 해야 의료 체계에서는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은 제한 해제가 되고 고위험 시설에 속하는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뭐 모든 국민이 기대해온 신나는 수준이죠. 예,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은 조금 천천히 풀고 저위험 시설은 빨리 풀고 하는 신나는 순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네네. 사실은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 지금보다 중환자 이완율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중환자가 안 나오리라는 기대하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가는 방향이고요. 다만 어떤 업소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뻔합니다. 예,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도 웬만하면 쓰고 그다음에 너무 가까이 밀집하지 않는 이런 것들만 잘 지킨다면 어떤 식당에서 1시간 더 머무나 덜 머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내년 2월까지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의료인들이라면 다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경제가 급한 분들은 빨리 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일단요 중간에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든지 간에 각 개인들은 마스크는 이번 겨울이 지날 때까지 꼭 써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고 이번 겨울 잘 지나면 내년 봄에는 정말 우리가 먹는 치료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연구가 더 많이 되면 코로나19와 그야말로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더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만 좀 조심해서 서서히 방역 단계를 풀면서 마스크는 꼭 쓰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겨울까지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고하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상황을 조금 보자면 유럽에서 영국을 비롯해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 국가들에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인은 마스크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참 이 코로나19 방역을 정부도 참 잘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는다주의입니다. 독감 백신 그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에 이를 정도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집집마다 마스크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문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저한테 오는 호흡기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악화가 많이 줄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특히 겨울엔 추우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지내면은 저는 부스터 백신만큼의 효과를 마스크는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철에 더 확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철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겨울은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영국에 7월 달에 풀 때 영국은 가을에 고생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영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영국의 가을은 굉장히 빨리 와서 춥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을 깊어가면서 춥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쭉 호흡기 환자를 뭐 5월에 보면서 겨울철에는 반드시 호흡기 바이러스가 늘어나게 돼 있고 내 몸의 방어력은 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정말 조심스럽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좀 더 조심스럽게 지표를 잘 봐가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시 조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네. 자, 요까지 조심합시다. 요까지 조심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는 노력만 하면서 이번 겨울 잘 지내면 아마 내년 봄부터는 또 더 옛날에 가까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